자, 그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졸업생이 찾아와가지고 담배를 너무 많이 폈더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자, 이 상태방정식 관련된 것들에 대한 기본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 상태방정식은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mx2 플러스 kx는 0이라고 하는 무한 반복하는 형태에서는 이제 오른쪽처럼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2분의 1 mv제곱, v는 2분의 1 kx제곱. 여기서 v는 포텐셜 에너지, 스프링이 축소한 만큼 에너지를 보존하잖아요. k는 이렇게 있고. 그래서 t하고 v는 계속해서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 mv제곱 더하기 2분의 1 kx제곱은 콘스탄트다 라고 하는 수식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그대로 놓고 보시면은 2분의 1은 빼가지고 또 다른 콘스탄트다 라고 할 수 있겠고, m도 나눠서 또 다른 콘스탄트, 그럼 v제곱 더하기 m분의 k. 그러면 이제 이 수식에서 여러분들이 아까는 제가 설명을 빨리 하느라고 m하고 k에다가 2를 대입했습니다만, m하고 k가 1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v제곱 더하기 m분의 k, x제곱은 콘스탄트다 이렇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v는 앞서서 얘기 드린 대로 스테이트 벡터에서 x2에 해당하니까 v는 x2의 제곱, x는 x1에 해당하잖아요. x1의 제곱. 그럼 n분의 k를 무언가의 제곱 형태로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n분의 k는 제가 많은 수업에서 얘기 드릴 때 고유 진동수라고 하는 오메가 n. 오메가는 보통 우리가 주파수를 나타낼 때 쓰고 있고요. n은 내추럴, 고유 진동수, 고유가 내추럴입니다. 그래서 내추럴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n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n분의 k는 오메가 n 제곱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 오메가 n 제곱으로 다시 이쪽을 나누게 되면 여기 또 다른 콘스턴트 나올 테니까 무엇의 제곱분의 x2 제곱 1분의 x1 제곱이라는 수식이 나오고,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타원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타원이라고 하는 형태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학에서 여러 가지 운동 관련된 걸 다루다 보면은 타원하고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타원하고 관련된 것들 중에 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스테레오 비전, 2개 이상의 눈을 쓰는 경우에 베니싱 포인트라고 하는 소실점들을 갖고 엮어보면 역시 또 타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타원하고 관련된 것들이 공학 내부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도형의 방정식에서 타원 방정식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이제 정확하게 보신다면은 이게 x1이고 이게 x2니까 여기가 1이고 요 밑에가 오메가 인 제곱이니까, 여러분들이 타원 방정식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 지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콘스탄트가 있지만 콘스탄트를 녹여서 여기에 숫자들로 넣을 수 있어서 이걸 그냥 여기서 쉽게 1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되면 타원 방정식이 밑으로 길이는 a만큼 위로는 b만큼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길이가 1인 거 x축 방향으로는 1 요만큼에 잡혀서 이렇게 여기도 1 마이너스 1로 표현되어 있고, 그러면 y축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메가 n 제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오메가 n,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점에서 끝까지가, 이 그림은 확대 축소를 바꿔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타원으로 보입니다. 지금 원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긴 2이고 이 사이 간격은 6이 조금 넘어가기 때문에 찌부러지는 타원 형태가 보일 거고요. 그래서 이 끝점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소식에서 배우셨던 오메가 인 제곱이라고 하는 내추럴 프리퀀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거꾸로 이 그림에서 사용한 매스하고 k 값을 도입을 해서 1하고 10 썼거든요. 도입해 보시면 1분의 10 오메가 n 제곱, 오메가 n은 루트 10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3.16. 그림 보시면 여기가 0이고 여기까지가 3이 조금 넘어가는 3.16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은 되게 쉽게 고유 진동수가 얼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도 이렇게 얘가 수렴해서 들어가지만 고유 진동수 자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을 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크니까 이때는 고유준 동수가 잘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에너지를 잃으면서 빨려 들어가는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당히 시작하자마자 맨 처음에 있는 제일 먼 쪽, 이쪽이 더 많이 짧으니까 제일 큰 쪽 보시면은 대충 3,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고유준 동수는 대충 이 근처에 있겠구나. 3Hz 정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에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고유준 동수가 얼마인지 보이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상태 공간 쪽으로 넘기게 되면 고유준 동수도 처음부터 되게 빨리 알 수 있고 에너지가 소실이 되고 있는 과정이 눈으로 봤을 때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스테이트 스페이스 관련된 것들 이거 말고도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갖고 있는 장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테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컨셉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타원 방정식이니까 여기가 1이라서 좌우 크기가 1.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높이 방향, x2 방향 이쪽에 오메가 n. 그래서 이 바깥쪽이 오메가 n이 되더라 라고 하는 간단한 전개를 여기서 알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는 과정 바로 non-conservative 에너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비보존력이 되겠고요. 비보존력은 왜 생기는가? 댐핑 때문에 생깁니다. 마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마찰이 없을 때는 완벽한 원을 그리면서 내추럴 프리퀀시 오메가 n이 여기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댐핑이 들어가면 에너지가 소비되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마지막에 가면 마지막에 수식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가면 위치가 0이 되고 속도도 0이 돼요. 근데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2분의 1 kx 제곱이 일정해야 되는데 이제 일정하지는 않죠. 댐핑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에너지가 다 소비하게 되면 어때요? x는 0이 되니까 이게 없어지겠고요. 안 그래도 탄성 에너지가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속도가 0이 됐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도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죠. 에너지를 잃었기 때문에 x1도 0이고 변이도 0이고 x2 속도도 0인 바로 이 부분이 에너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제 상태하고 비슷하죠. 밖에서 아까 2시간을 넘게 얘기를 하다 왔더니 담배도 많이 피고 그랬더니 이제 에너지가 푹 꺼져서 위치도 0이고 속도도 0인 지점, 에너지가 0인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떨까요? 굉장히 안정적이겠죠. 에너지를 다 잃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마커를 이렇게 집어던지면은 굴러가다 딱 멈추거든요. 멈추고 나면 멈췄다라는 것 자체가 얘가 속도가 없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더 이상 없는 거고 스프링 효과도 없어서 위치 변화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가만히 멈춰 있겠죠. 관성의 법칙대로. 모든 에너지를 잃었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에너지가 점점 T1 V1에서 T2 V2, T3 V3를 점점 줄다가 마지막에 0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에너지를 잃는다는 관점하고도 말이 되겠습니다만 제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제어는 빨리 에너지를 잃어서 흔들림 다이나믹스들이 없어져서 빨리 어딘가 가서 멈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10도까지 가 30도까지 가 하는 것들은 x가 0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이걸 어디다 갖다 써요? 변환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최종 목표가 x 디자이어드 값이 0이 아닌 지점이라면 x 디자이어드 빼기 x를 투입을 해서 에러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에러로 이 부분을 에러 1, 이 부분을 에러의 도트 값인 에러 2 이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에러의 변화가 더 이상 없고 에러가 더 이상 없는 부분. 하지만 x는 x 디자이어드에 가 있겠죠. 이 선형 변환이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더하기 빼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에러로 이걸 표현하게 되면 에러가 하나도 없으면서 에러 2, 즉 에러를 한번 미분하면서 에러가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것. 제어가 완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에러가 하나도 없고 에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 흔들림이 없이 딱 멈춘 것. 이 부분이 그래서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즉 우리의 목표 제어 쪽에서는 빨리 에너지를 잃어서 많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잘 보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엔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에서는 에너지가 보존되고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될까 하지만 거꾸로 제어라고 하는 컨셉은 얘가 흔들림이 있는데 그 에너지를 빨리 없애버려서 댐핑을 써서 빨리 없애서
빨리 가서 어딘가 수렴해서 이제는 더 이상 에너지가 없게 만드는 것, 이게 제어가 하고자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은 얘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는 스테이블하긴 하지만 마지널리 스테이블한 관계가 되겠고요. 얘가 댐핑이 있어서 댐핑이 바로 하나의 선물이 되겠죠. 제어라고 하는 컨셉에서는 에너지를 빨리 없애서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보내는 게 목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 제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댐핑, 에너지 없애는 녀석이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그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더 좀 더 세련되게 본다면, 이 부분은 무언가 에너지 소비가 없이 하지만 안정된 상태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 에너지가 투입되면 원이 바깥쪽으로 돌면서 또 계속해서 상태가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 상태에서 에너지가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에 에너지를 투입한다 그러면 얘는 궤적이 이탈해서 바깥쪽으로 돌 겁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 쉽게 말하면 뭘까요? 이 녀석을 다시 시간 도메인에서 보시면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박자에 맞춰서 제가 탕 쳤더니 더 크게 움직이는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거꾸로 얘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박자를 잘못 맞춰가지고 얘가 조금 더 작게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궤적은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군데를 계속해서 돌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하긴 하지만, 안정적이긴 하지만 마지널리 스테이블하죠.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는 누가 툭 치거나 하면 궤적이 바뀌면서 뭔가 다른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서 마지널리 스테이블하다라고 부르고 있고, 제어는 어떻게 하든 안정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에너지를 빨리 빼서 원하는 지점에 도달을 해야 되다 보니 제어 쪽에서는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정성을 어떤 여러 가지 그 안정화 관련된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자동 제어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안 배웠을 가능성이 더 많긴 한데, 근궤적 쪽에서 다룰 때에도 근궤적에서 지난번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시그마하고 오메가 제이가 있으면 이쪽에 폴이 있으면 무조건 수렴한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이쪽에 폴이 있게 되면 여기에 요 축 위에 있는 경우가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마지널리 스테이블한 경우가 되겠고요. 이게 왼쪽으로 폴들이 들어오게 되면 에너지를 소비하는 댐핑이 있기 때문에 결국 수렴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테빌리티 관점을 루트로커스의 상에서 근궤적 폴의 위치, 폴은 이렇게 X자로 표현하고 제로는 동그라미로 표현하는데 0점, 그리고 얘는 근이라고 아마 극점 맞나?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폴과 제로라고 부르거든요. 제로는 0점이 맞을 거고 폴은 근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한국말은. 그래서 이 녀석들이 제어를 평가하는 폴이 왼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스테빌리티 관점을 설명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근궤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반면 이게 이제 할 수 없는 시스템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선형 시스템의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스테빌리티라고 하는 관점을 얘기할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리아프노프라고 하는 거장이죠. 제어 쪽에서는 지금도 이 기법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리아프노프라고 하는 컨셉을 쓰는데, 결국 리아프노프 컨셉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셨어요. 리아프노프 컨셉은 뭐냐면 어떤 동그라미 폐 곡선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다이나믹스인데 이 녀석이 더 이상 바깥쪽으로 시간이 지나가도 바깥쪽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테두리를 유지하고 있거나 또는 그거보다 점점점 작아져서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면 무조건 수렴한다 라는 정의가 리아프노프 컨셉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뭔가 스테빌리티를 증명할 수 없을 때 마지막에 가면 무조건 리아프노프 컨셉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비선형 제어 쪽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겠고, 여기서는 이제 비선형 제어를 간단히만 제가 소개할 거라서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들은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 정리를 한번 하자면,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거가 이렇게 미분을 여러 개 한 걸로 놓고 보면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걸 미분을 한 번 한 것들은 우리가 표현하기 편하기 때문에 미분을 한 번 한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변수는 원래 x지만 x, x 도트, x2 닷 x 트리플 네 개의 가속도를 미분하면은 또 저크라고 하는 퓨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형태들로 상태량을 쭉 변화시킨 다음에 하나의 벡터로 표현하니 결국 아무리 복잡한 이퀘이션이라 하더라도 x 도트라고 하는 스테이트 벡터를 한 번 미분한 상태방 정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수식이 굉장히 간결해져서 우리는 이 수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알게 되면 수렴성도 쉽게 얘기할 수 있고, 물론 이제 비선형인 경우에는 리아프노프 컨셉이라는 걸 써야 되고요. 제가 여기에서 이 녀석을 가지고 수렴성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한번 한다면요, 얘들이 벡터잖아요. 그리고 얘는 행렬이고요, 매트릭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입력이 하나도 없으면 아까 f가 0이면은 u가 없어져 버리겠죠. 수식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x도트는 ax. 여러분들이 이 4학년에서는 공학수학 기초를 안 들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수식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게 벡터로 표현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면 여기에 숫자가 ax 이렇게 수식이 만들어진다면 이거 우리 쉽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방정식 풀 수 있죠. dt분의 dx는 ax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x를 이쪽으로 보내서 같이 모아놓으면 dx x분의 1, 또 여기는 a 곱하기 dt. 양쪽을 적분을 해주면 x분의 1 적분하면 로그 나오죠. ln x. 여기 적분하면 at 플러스 c. 이걸 한꺼번에 합치면 여기 익스포넨셜 2가 있는 거기 때문에 xt는 2의 at 플러스 c. 그러면 2의 c승이니까 앞에 상수를 뽑아내고 2의 at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요 수식에서 보고 우리가 안정성에 대한 것들을, 저는 사실 이것만 봐도 안정성에 대해서 지금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힌트를 이렇게 벡터가 아니라 일반적인 수식으로 놓고 보시면은, 자, a가 어떤 숫자여야 x가 0에 수렴합니까? a가 음수면, a가 이 경우에 xt는 c1 곱하기 2의 at이기 때문에 a가 음수이면 이 녀석은 0으로 수렴에 들어가겠죠. xt는 c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다 라고 하면 이 그림은 이렇게 수렴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점근적으로 asymptotically 최종적으로 0에 수렴을 할 겁니다. 그러면 a가 음수이면 똑같아요. a가 음수이면 수렴하니까 이 a가 음수여야 된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근데 음수라고 하는 표현하고는 좀 달라요. 음수. 여기 또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왔는데, xt는 2의 at 이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a가 0보다 작으면 x는 0에 수렴할 거야. 음수잖아요. 음수하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봤을 때 음수 영역에 폴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이 해를 뜻하기 때문에 해가 마이너스 영역에 있어야, 즉 a라고 하는 부분이 마이너스 영역에 있어야 수렴한다는 얘기가 돼서, 모든 제어 관련된 것들은 음수 쪽에 무언가가 있어야 수렴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a는 행렬이에요. 이 행렬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행렬은 여러분들이 선형 대수 시간에, 이 행렬은 지금 보시면은 선형 시스템이잖아요. a 곱하기 x. 그래서 이 행렬은 무언가 우리가 선형 변환을 하게 되면, 원래 있던 어떤 공간이 이런 xy 공간이 있다면 뭔가 이렇게 찌부러지고 이렇게 되는 공간들로 바뀔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 공간이 뭔가 음수 비슷한 무리한 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똑같은 공간인데 변환을 하면 이렇게 찌부러지기 때문에, 이쯤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 떠올려야 되는 거, 행렬하면 그 행렬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2차 2 곱하기 2이면 이 안에는 사실은 독립적인 축 2개가 있는 거고, 3 곱하기 3이면 이 안에는 독립적인 축 3개가 있죠. 그 3개의 축 중에 무언가 독립적인 요소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리고 그 독립적인 축 위에 x축, y축이 있다면 x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 바로 아이겐밸류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라고 x.x도트는 ax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이 됐다면, 이 녀석의 아이겐밸류를 구해서 아이겐밸류가 음수이면
이 녀석은 무조건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원리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고 자료로는 만들지 않았고요. 이 부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간이로 이렇게 짧게 배우시는 게 아니라 대학원에 진학을 하시면 거기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이 만약 2 곱하기 2라면 독립적인 축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에 따라서 미분방정식이 두 개가 등장을 하는 거고요. 이쪽 방향 하나, 이쪽 방향 하나. 이쪽 방향, X축 방향으로 무언가 수렴을 하려면 거기에 있는 아이겐밸류가 바로 이쪽 방향을 뜻하니까 이쪽에 아이겐 벡터들이 있으니까 그쪽이 음수여야 돼서 모든 아이겐밸류들이 음수이면 얘는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상태 방정식, 상태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우셨던 제어는 그냥 PID, PD 제어였다면 그리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근궤적에 대해서 배웠다면 향후에 일어나는 모든 제어 기법들은 전부 다 스테이트 공간, 스테이트 스페이스와 스테이트 이퀘이션 그리고 각각의 스테이트 벡터들로 표현이 돼요. 이게 이제 제어 이론에 그래서 마지막 지점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뒤로도 배워야 될 내용은 3년은 더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종이 3장 갖고도 제가 5시간 얘기한 적이 있어서 이 소식 하나만 가지고도 얘기를 하려면 2년은 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여기 정도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챕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들이 스테이트 스페이스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정말로 앞서서 얘기드린 강인 제어기라고 하는 비선형 제어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두 가지를 배울 것이고요. 왜 로버스트 컨트롤이냐? 로버스트는 한국말로 강인이란 표현입니다. 그래서 강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이강인 선수가 아니고요. 그 이강인 아니에요. 로버스트 강인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강인 제어는 무언가 제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로봇 팔 가지고 제어해 보시면 뭔가 띠용 하고 움직이는데 누가 툭 치면은 어이씨 하다가 팡 하고 발산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발산하는 것들이 물론 강인 제어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지간한 괴롭힘이 있어도 빠르게 수렴을 하는 굉장히 빠르게 수렴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자유도 스카라 타입 로봇에 제가 포워드 다이나믹스 붙여가지고 작년에 숙제를 내보면 얘들을 제어할 때 보시면은 꿀렁꿀렁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얘들이 비선형성이 있기 때문에 제어를 할 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PD 제어 해보시면 막 이렇게 슐렁슐렁 댐핑도 되게 적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 강인 제어기들은 이 포워드 다이나믹스 여러분들 하실 때 보시면 P하고 D가 너무 올리면 발산하고 뭐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강인 제어기를 도입하면 어지간한 다이나믹스가 있는 것들을 얘네가 알아서 다 잡아주기 때문에 강인 제어는 특징이 뭐냐면 개인 튜닝 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강인 제어기가 역사가 그렇게 아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인 제어기가 굉장히 히트를 했던 거는 사실 90년대가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인 제어를 한번 배워보시면은 PD 컨트롤로 잘 안 되는 문제, 이거 제어하기 너무 어렵네 하는 부분에 강인 제어 도입하시면은 SMC가 한 줄 정도 더 추가되고요. TDC라고 불리는 타임 딜레이드 컨트롤이 한 2-3줄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PD 컨트롤로 해본 다음에 곧바로 강인 제어 도입해 보시면 우와 한 방에 돼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고 많은 회사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들 작은 회사들은 특히나 전문가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인 제어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조직에 여러분들이 가시면 여기서 배우셨던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 그리고 타임 딜레이드 컨트롤 적용해 보시면 야 너 제어 진짜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제가 재작년인가부터 강인 제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강인 제어기의 대표적인 사례 2가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